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남자 진지욱입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압축해서 전달하므로 최대한 잡설은 줄이고 정보들만 잘 추려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일기 써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감정일기라고 따로 써본 적은 없는데요. 일기라는 게 쓰다 보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들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묻어나기 마련이니까 사실 저는 감정일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면 그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한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뭔가 멜랑콜리한 그런 묘한 감정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느낌만 있지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도 감정일기라는 걸 제대로 한번 써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감정일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뿐, 기존의 감정일기를 써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 안에는 이런 호기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감정이라는 게 뭐지? 감정일기라는 건 또 뭘까? 그건 왜 써야 하는 걸까?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컨텐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 세 가지 책을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감정일기를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 붙이는 것이다. 두 번째,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어휘력이 낮으면 잘못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세 번째, 감정일기라는 것은 나의 제대로 된 감정을 인지하고 나만의 제대로 된 감정 이름을 붙여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아낄 겸 이 영상이 필요한 분과 필요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간단한 테스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질문이 너무 쉽거나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나는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움을 구별할 수 있다. 나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구별할 수 있다. 나는 기쁨과 만족감의 차이를 알고 있다. 만약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제가 요약 정리한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뻔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왜 우리는 감정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감정일기라는 걸 도대체 왜 써야 할까요? 좋다,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이 된다 와 같은 답변은 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예일대학교 감성지능센터에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 마크 브레킷이란 교수가 쓴 이 감정의 발견이란 책에서 브레킷 교수는 감정이 우리 삶의 5가지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5가지 영역은 1. 내 주의력의 방향, 2. 의사결정, 3. 사회적 관계, 4. 건강, 5. 창의성과 효율성, 성과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영역은 사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감정이라는 녀석입니다. 네,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럼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뭘까요?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연구를 30여 년간 해오고 900여 편의 학술 자료들을 일일이 분석한 리사 펠트먼 베럿 교수가 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에서 베럿 교수는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발생하고 그 예측은 느낌이란 형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을 해석한 나의 해석 결론이 감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은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일기를 쓰기 위해 감정이란 게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3가지 책 중에서 특히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이 책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것, 즉 감정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앞서 말했던 느낌이라는 거고요. 이 느낌이라는 게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정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정동이라는 것은 2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성과 흥분도인데요. 유인성은
유쾌한 정도와 불쾌한 정도이고요. 흥분도는 내 신체 에너지가 활력이 높은가 활력이 낮은가 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빵의 원재료들은 밀가루, 우유, 설탕, 소금 뭐 이런 정도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재료가 되는 이 정동은 사실은 유인성과 흥분도 이 두 가지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고, 조합으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것이 좋은 감정이다, 나쁜 감정이다, 혹은 우울하다, 기쁘다, 슬프다 등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감정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내가 느낀 느낌에 대한 나의 해석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 과정의 결론으로 우리는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강아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나의 유쾌함 지수는 올라가고 나의 흥분도 또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태를 우린 기쁨이라는 언어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반대로 나의 애인이 이별 통보를 톡으로 갑자기 보냈을 때 나의 불쾌함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나의 신체 흥분도 또한 높아진다면 우린 이것을 분노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감정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내가 겪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즉 주관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이 느낌을 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감정에 대한 언어적 개념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럿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 개념이 풍부하고 섬세할수록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언어적 개념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감정에 대한 언어적 개념은 쉽게 말해 단어 정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잘 익힌 쌀 위에 볶은 야채와 손질된 채소, 그 위에 계란 후라이, 다진 고기들과 매운 양념을 올린 음식을 주세요 라고 말하진 않으시죠? 이모, 여기 비빔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비빔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비빔밥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빔밥을 먹는 상황을 경험했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 즉 감정을 다른 친구에게 설명할 때 비빔밥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비빔밥이 아니라 코리안 샐러드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팔 루크족에게는 파고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랑, 공감, 연민, 슬픔, 동경심 같은 게 이 결합된 감정 형태라고 해요. 하지만 우린 파고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느끼더라도 우린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우트카 에스키모인에게는 분노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타히티인에게는 슬픔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겪은 건 비빔밥이지만 우린 그걸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제육덮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마크 브레킷 박사는 이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선 감성지능이라는 걸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해 총 5단계인 룰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감정 인식하기, 2단계 감정 이해하기, 3단계 감정 이름 붙이기, 4단계 감정 표현하기, 5단계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감정 일기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1, 2, 3단계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감정 일기란 단어를 꺼내거나 감정 일기를 써봐라 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전 이걸 읽으면서 아, 감정 일기를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궁극적으로 감정 일기라는 것은 감정 어휘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 어휘력이라고만 제가 표현을 해서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2011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충남대 심리학과 내과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이 표현하는 감정 단어가 504개 정도이고요. 그 중에 슬픔을 표현하는 감정 어휘가 426개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단순히 슬프다라는 것은 426가지의 슬픔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감정 일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앞서 말한 3단계를 실제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 감정 인식하기. 제일 첫 단계인 인식하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2단계에서는 이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막연하게 어떻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정동의 개념, 즉 유쾌함과 불쾌감을 가로축에 놓고 흥분도가 높고 낮은 거를 세로축에 놔서 사사분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분면 안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무드미터라는 걸 첨부해 놓을게요. 이 무드미터라는 건 감정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개발한 지표인데요. 이걸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속해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2단계 감정 이해하기. 이 2단계에서 자기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나는 왜 그렇게 느꼈나 입니다. 앞서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2단계에서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진 거죠. 감정은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는 해석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영향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흥분도는 낮고 불쾌감 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면 왜 내가 이런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후 맥락을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얼마 안 남은 미래의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잠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압박감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의 성패가 나한테 달려 있어서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이 프로젝트나 성과를 내고 싶은데 내가 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고요. 내가 압박감을 느끼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느끼냐에 대한 감정 이해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3단계 감정 이름 붙이기. 자, 드디어 감정 일기의 마지막 단계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무드미터를 참고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나의 감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내가 아마 이 감정인 것 같다 라고 이름을 붙여보셔도 좋고요.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 이런 것 같아 라고 정확하게 깨닫는 감정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한 가지는요, 과연 이 이름 붙이기를 잘하면 도대체 우리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입니다. 이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UCLA 대학에서 진행한 거미 연구 실험이 있습니다. 거미 공포증을 갖고 있는 이 피실험자들을 방에 넣고요. 그 방 가운데 거미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놓는 거죠. 이때 이 피실험자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했고요. 한 그룹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설명하고 중립적인 언어로만 표현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둘 다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그룹이 조금 더 거미에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어냈죠. 감정 연구 쪽에선 이것을 감정 입자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감정들을 잘 구별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행동 조절 능력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낮추고 타인에 대한 감정 해석도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원활한 사회활동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 레온 빈 샤이트는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정 일기를 쓸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느낌, 나의 유쾌함, 불쾌함 정도 혹은 흥분도가 높거나 흥분도가 낮은 것은 감정의 재료이지 그것 자체가 감정은 아닙니다. 즉 감정 일기를 쓸 때 난 유쾌해, 불쾌해, 흥분도가 높다, 낮에서 분석을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일 것인지까지 가야 제대로 된 감정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주 유발되는,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질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기질에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걸 잘 느끼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기질이 어떤 성격적 기질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 감정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지? 난 너무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라는 식으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진짜 오롯이 느끼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반문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감정일기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인 사고들을 바탕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제 감정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던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란 무엇이고 감정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의 감정을 잘 탐구해 가면서 좋은 해결책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들이 너무 복잡하고 장황해 보이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일기장에 쓸 때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